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다들 목 상태가 오늘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 많이 모이는데 또 습기가 부족해서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걸릴 리가 없어요. 습기 부족하신 분들이 방송을 하십니까? 희한하더라고. 네, 저는 진짜 습기가 없어요. 클럽은 안 가십니까 요즘? 클럽 안 받아주죠 이분은. 아니 클럽에는 또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네. 없는 습기가 또 발현이 됩니다. 네, 익명성이 숨는 거죠. 몸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난립니다. 네. 네, 스튜디오가 뭐 대단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또 낮에는 그 경제 팟캐스트 하는 그 스튜디오예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이냐? 바로 조명 몇 개, 그리고 작은 소품 몇 개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될 때입니다. 갑자기? 뭐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예전에는 거야, 집이라는 게 뭐예요? 비만 피하면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바오미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오미다가 뭔데 도대체? 새로 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 바오미다는 공간 심리 전문가들이 그 사람 그 가정에 맞는 혹은 뭐 그 사무실 구성원들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주는 곳이에요. 이제는 집이 좁든 넓든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예전엔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예쁜 거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이 추구했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애가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거에 맞는 감옥을 만들까? 집안 감옥.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남편이 자꾸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이제 거기도 감옥을 또 만들까? 니네 집은 그냥 감옥이지 그게. 그래서 이 바오미다에서 이 공간의 심리를 아주 잘 접목을 시킨 그런 인테리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죠. 네. 바오미다 요거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를 아주 또 인테리어 사진 보는 것도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보니까 뭐 사무실도 하시고 그리고 집도 하시고 뭐 여러 군데 다 하시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오미다 저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그 광고 리스트 거기에다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인테리어 사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바오미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유, 새롭게 광고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좀 들떴네요. 예. 옛날 그 홈쇼핑 방송인 줄 알았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남산의 부장들 뭐 전염병 특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악플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힘들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응원글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민여가. 돌아왔어. 남산의 부장질 때처럼 다시 이제 오늘 그런 맥커터 역할을 또 훌륭하게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당백 시즌2 11번째 책 과연 어떤 책으로 오늘은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을 감동시켜 주십니까? 네, 오늘 책은 사실 역대 베스트 10 항상 들어가는 소설이다. 그리고 역대 베스트 이제 100에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다. 그만큼 많이 팔렸고 그리고 항상 보면 책이라는 게 어떤 평론가하고 대중하고 이 구미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평론가와 독자들의 어떤 찬사를 함께 받은 책이거든요. 정말 이 책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어떤 연애 소설이자 또 최고의 정치 소설이다라는 이게 좀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연애 소설인데 정치 소설이라고요? 정치인이 연애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 정치인이 연애도 잘하고. 뭐 그렇다기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커다란 어떤 역사라든지 정치 수레바퀴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경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본래 원제는 그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죠. 원래 제목이 그겁니까? 뭐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민음사에서 책이 1988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작고한 민원사 박명호 회장이 네. 반드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해야지 책이 팔린다. 그 맞는 거 같아요. 두 번째가 또 그렇죠, 머리에 그렇죠. 각인데요. 네, 네. 물론 우리가 더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네. 첫 단어가 존재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참을 수 없는이 훨씬 나은 거야. 그렇죠. 참을 수 네. 없지. 근데 나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난 볼 때마다 약간 헷갈렸던 건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지.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존재가 사람이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 이거죠. 가벼움을. 내 삶이 이례적이고 한순간에 그림자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벼운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끈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걸 좀 벗어나가지고 날개가 우리가 돋아나가지고 날개도 했지만 그런 가벼워져야지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가볍다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실제로 또 그 가볍게 돼버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국 뭐라고 됩니까? 역사를 경시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관계도 좀 가볍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보면 그런 것들이 진지하지 못하니까 그거 자체를 또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순적인 걸 같이 안고 있는 측면이죠. 가벼움의 대표 주자 나잖아 나. 정민요. 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작가는 여기서 바로 무거움과 가벼움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잘 대비를 시켜가지고 과연 무엇이 보통 우리는 무거움과 가벼움 중에 뭘 선택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사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거움과 가벼움 이게 결국은 사실은 선과 악도 되고 뭐 진지함과 경박함도 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되고 남과 여도 되고 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뭔가 의미가 있나? 다이카토미 이분법 선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한번 비판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네. 아주 좋은 소설이다. 네. 사실 제가 이 소설을 90년에 읽었거든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때 정박님 나이 몇 살이셨어요? 그때 22살이었죠. 우리 나이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전혀 이 소설을 지금까지 최근에 다시 읽기까지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이 소설이 그러니까 흔히 소설이 뭐냐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은 소설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 보바리 부인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소설은 묘사다 이거죠. 근데 이 바로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는 뭐냐 소설은 사고다 생각이다 이거죠. 소설은 이게 이 소설이 사실 줄거리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가가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작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작가가 독자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주인공들을 썼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철학적인 개념도 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뭐 하여튼 그런 느낌까지 주니까 이게 과연 그 당시 줄거리 중심에 우리가 서사구조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설도 아니다. 이게 뭐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감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 소설이 이해가 되구나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냥 22살에 이 소설을 그냥 읽었다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가 상당히 영화도 재미있어요. 프라하의 봄으로 우리 나왔죠. 프라하의 봄이 이거예요? 네, 이거 제목을 이제 그렇게 프라하의 봄으로 냈죠. 아주 1급의 배우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주인공 토마스에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오고 또 주인공 이제 사비나에는 우리 더 리드에 나왔던 레나 올린이 나오고 또 테레사에게는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고 네. 정말 이게 영화가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저는 아주 영화도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이제 밀란 쿤데라가 영화화 해준 거를 아주 후회를 했다고 해요. 왜요? 이 잘못 만들었다 이거죠. 영화도 잘 됐는데. 예. 그리고 다시는 자기 소설을 영화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화가 안 나온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 작가의 그 밀란 쿤데라의 말이 충분히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감독이 어쩌면 작가의 의도나 본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이 소설을 어떤 소개했던 다른 사람도 전혀 이 소설의 작가가
말하려 했던 거를 와인 180도 거꾸로 말한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경우도 있고 이번에 찾다가 또 그러니까 영화 감독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라는 것도 뭐 창조적으로 다시 생산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작가가 A를 말했는데 B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A라는 정답을 두고서 이 작품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해석의 다양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그 해석의 다양성을 그 빙자해 가지고 그 설명할 때 커피는 까만 물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커피는 까만 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이건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커피는 까만 물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커피의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네. 것들을 해석해서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까만 물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부정을 해버리면 네, 네, 그건 네. 이제 다른 그렇죠. 잘못된 거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책은 저희가 일당백 시즌 1 그 100권 이미 나왔어야 돼. 그죠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나온 게 신기하네. 사실 원작이 있으니까 네. 영화하고도 한번 다룰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저도 사실 그 당시 예전에 결국 그 30년 전에 잘못된 인상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네. 사실 또 이 책이 워낙 유명했거든요. 저희들 그렇죠. 때 그러니까 1989년에 영화가 나왔고 88년에 이 책이 첫 출판이 번역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당시 저희 1989년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바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첫 원년이에요. 89년이요? 네, 1989년이 시작됐어요. 배낭여행 원년이. 생각보다 근데 일찍 갔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응. 배낭여행을 89년이면 그때 왜 그게 첫 원년입니다. 80년대에는 네. 그 외국에 가는 경우도 잘 없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80한 2년인가부터 그 대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연수 가는 거 미국이나 이런 가는 건 허용을 해줬죠. 첫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의 어떤 해외 연수는 허용해줬는데 전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잣집 아들들이 아니고 부잣집 아들 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동기들이 상당수가 많이 그때 배낭 하나 짊어지고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배낭에다가 바로 이 책을 짊어지고 체코의 프라하로 떠났다. 그리고 진짜 이 책이 배경이 이게 프라하군요. 프라하입니다. 체코 프라하인데 바로 또 그 90년대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당시 어떤 89년 소련 이제 동유럽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그리고 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 그럼 그 이념이 과연 우리 어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가, 그걸 사실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네. 이 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68년에 바로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역사라는 것들이 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과 사랑과 죽음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역사나 정치는 그 이유잖아요. 근데 결국 그 2차적인 역사 정치가 사람들의 삶과 사랑과 죽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2차적인 것이 1차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네. 우리 또 저도 이제 대학교 90년대 중반쯤 이제 막 다닐 때 저 책을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기 좀 있어 보이거든. 맞습니다. 몇몇 제목부터가 그래. 네, 몇몇 책이 있어. 하여튼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두툼한 뭐랑 이 책이랑 몇 권 정도가 하여튼 애들이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쟤는 조금 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가방만 끼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해. 남편 모른다니까. 네, 하여튼 예전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뭐 멋을 위해서라도 끼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책이 조금 더 여러분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읽으셨어요, 정영진 씨는? 그래서 저도 네. 끼고 다녔죠. 끼고만. 끼고 다녔는데 머리에는 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예, 그냥 앞에 아마 한 2, 30장 정도는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앞부분 읽다 보면 좀 네. 재미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게 그쵸? 갑자기 그 니체의 영혼의 얘기부터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책을 그럼 덮어야죠. 니체 나오면 책 덮어야지. 진짜 앞에 내가 읽다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읽다가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니체 영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갑자기 철학책이 튀어나오고 철학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덮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이 84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됐거든요. 처음에. 네. 이 작가가 원래 체코 사람인데
체코에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금서로 지정되다 보니까 75년에 프랑스 파리로 왔어요. 네. 그래서 84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당시 80년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유행이었다. 프랑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를 다들 읽고 있었다.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다. 참 그 정도로 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정말 참 드문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비교적 나온 연도는 84년이니까 사실 굉장히 최근인데 어찌 보면 다른 책들에 비하면. 근데 이 책은 현대에 나온 것 치고는 이미 뭐 고전의 반열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 레벨로는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1번째 책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마 이 책 기다리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박님 오늘 논문 거의 5편을 다 읽으셨다고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단 뭐 작가 얘기부터 좀 가나요? 네.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아직 살아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요? 나이가 꽤 많습니다. 1929년 출생이거든요. 29년? 네. 거의 그럼 100세 가까워. 우리 나이로 92. 네. 참 장수를 하십니다, 그죠? 이런 문화예술인들. 현재 살아계신 밀란 쿤데라. 네. 이름도 좀 있어 보여. 그럼 맞아. 체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자죠? 남자입니다. 밀란 쿤데라. 머리숱도 많으실 것 같고. 머리숱요? 뭐 밀란? 머리숱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네. 느낌이 있네요. 밀란인데. 밀란.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밀란 쿤데라 29년생이시면 뭐 젊을 때 2차 대전 뭐 이런 것도 많이 겪으셨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음악학자이자 음악하는 분이니까 음악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 공부는 이제 영화라든지 시나리오, 시 이런 걸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체코라는 나라가 뭐 예전에 한번 우리 했죠. 카프카. 카프카 했잖아요. 카프카. 네. 체코 사람이었나요? 시즌 1 때 했죠. 카프카 변신했죠. 프라 나오죠. 진짜 왜 이러지? 이런 건 진짜 기억이 안 나. 카프카 너무 이름 좋아가지고 하겠다고 아이디로. 그러니까 카프카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약간 상세한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체코가 예전에 한번 그때 이야기하면서 했죠. 체코가 아주 중부 유럽 보헤미안 지방. 우리 말하는 보헤미아 지방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쪽이 정말 세계적인 격변을 일으키는 가장 역사적인 땅이다.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난 데가 1618년. 네. 바로 그 보헤미안 지방에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죠.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 집어 던지는 그 창문을 집어 던지는 네. 그게 나서 종교전쟁이 나가 결국 유럽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신교의 유럽과 규교 유럽을 쪼개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체코 땅이고 또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진원지죠.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1918년 1차 세계대전 나고 나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38년에 나치가 이제 체코의 수테텐 지방을 병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네네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 모여가지고 좋아. 나치의 그거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코가 강제로 독일 땅 병합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미넨에서 세게 영국이나 이쪽이 나가가지고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했으면 또 어떻게 역사가 바뀌어진지 모르는데 너무 쉽게 넘겨주다 보니까 나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폴란드고 뭐고 다 먹을 거야 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또 근원지가 바로 체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체코라는 나라가 근데 아주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 기계공업이 발전했고 체코제 권총 이런 게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독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독일하고 좀 뭐 약간 조금만 하면 좀 알아듣는 경우도 있대요. 체코어가 있긴 한데 독일어를 독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독일 쪽하고도 아주 좀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소련 당시 소련의 정보부가 아주 야만적이고 KGB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런데 독일이나 동독이라든지 당시 체코 이런 데는 정부가 아주 치밀하다는 거예요. 야만적인 거에다가 치밀한가에 부딪히니까 결부되니까 이건 뭐 천하무적의 그런 어떤 기계적이고 정밀하고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권력의 풍토가 있다.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카프카라든지 바로 우리 쿤데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학교를 일종의 영화 아카데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공부도 했고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화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죠. 학생들을. 체코에서. 그 학생 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누구요? 바로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도 만들고 아마데우스를 만든 감독.
밀로스 포먼. 그게 자기 제자예요. 뭘 알아야지. 영국 영화 전공이잖아요. 아마데우스라는 거는 그 음악가를 모차르트. 모차르트 네. 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죠. 뭐 하여튼 그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가 프라하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파괴된 곳이 별로 없다 했잖아요. 상당히 그 문화적인 유서 깊은 전통이 남아 있고 그런 고궁도 있고 뭐 좋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체코가 이제 공산화가 됐죠. 결국 이제 45년 그 해방 이후로 러시아 독립이 됐지만 러시아 소련의 어떤 네. 영향력에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잠깐만 이 부분 좀 어려워요. 네. 뭐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공산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체코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독일에게 38년에 병합됐고 네. 그 이후로 45년 해방돼 가지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로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소련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소련이 왜 자기 왜 영향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산주의로 이제 좀 물들게 하는 전략을 좀 썼죠. 냉전 시대 때. 네. 그러니까 중부 유럽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코라든지 밑에 저 뭡니까 옆에 루마니아라든지 알바니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 다 이제 공산화 바운드리로 들어온 거죠. 네. 그게 거기까지. 네. 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민한 시절을 청년기를 공산주의 정권에 형성되면서 보낸 거죠. 근데 체코라든지 이런 중부 유럽 나라가 아무리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공산이 바로 들었어도 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어떤 문화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56년에 헝가리에서 이제 결국 봉기가 일어났단 말이죠. 네. 왜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소련이 계속 못 살게 하냐. 그래서 헝가리가 탄압을 받죠. 그래서 헝가리 당시 임레너치 같은 경우는 총살을 당하죠. 교수형을 당하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강제 탄압하면서 결국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체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산이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우리 땅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악마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광신자들이 만드는 거다. 멋진 말이. 전혀 감흥이 없네 우리 정미정은. 멋있지 않습니까? 어려워. 아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 게 악마들이 아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부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뭐 그거보다도 이런 거죠. 결혼할 때 이놈이 나한테 물 한 방울 안 맞춰서 지옥이다. 천국을 만들어주게 했지만 그놈에 의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생활 비유의 달인이시네. 좋네. 야, 됐어 이해됐어? 완전 와닿았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의를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오히려 이상한 식으로 이 사회가 전개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도 그렇지만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전통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한 60년대 초반이 되면 이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당신들 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당신들은 맨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냐.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변화의 어떤 압력이 많이 거세지면서 결국 1968년에 당시 체코에 이런 멋진 사람이 나옵니다. 두부체크라는 사람이 탁. 두부체크? 두부는 꼭 체크를 해야 돼. 이게 냄새가.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 욕 먹는 거야. 너나 나. 나 억울한 게 근데 똑같이 하는데 나만 욕 먹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난 거 다 모니터 했는데 정영진 씨도 계속 응 이러더만. 난 이렇게 했지 나는. 두부 체크. 그래서 이 사람이 슬로건이 뭐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그렇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그걸로 나중에 이제 채용이 됩니다만 참 이때 그 구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또 당시 68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한 해였거든요. 68혁명. 68 프랑스 학생운동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또 당시 68년에 바로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네, 일본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또 저 뭡니까 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또 네. 대선 나왔다 암살당하고 그리고 막 전 세계 어떤 여성 해방 막 이런 것들이 결부돼가지고 프랑스에 격변과 해방과 혼돈의 한 시기였죠. 68년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서구에서 네.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런 게 일어나니까 마찬가지 동구 여기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두부체크가 이제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인간 열군의 사회주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소련에서 네. 백방 나라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래 가다가는 소련의 방파제가 다 무너진다 해가지고 결국 아주 멋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소련에서 네. 두부체크는 그러면은 대통령이었어요. 체코의 서기장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죠. 공산당. 그래서 소련이 내놓은 그 강력한 정책이 바로 제한 주권론이죠. 제한 주권론.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전체 어떤 목적을 생존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도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걸고 결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명분하에 소련군이 하루 아침에 이제 체코를 점령해 버린 거죠. 무력으로요? 무력이죠. 군대와 탱크를 보내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압도적인 폭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시 체코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저항했냐면 그 탱크 앞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지나가는 행인들 아무도 모르는 남자를 잡고 막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굶주린 소련 군사들 앞에서 막 시위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거 뽀뽀 못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꽃을 던지고 탱크 앞에 꽃을 던진다든지 더 화날 이런 식으로.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을 조롱한다. 우리는 무력이 아니라 우리는 조롱으로 오히려 맞서겠다.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잘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냐면 바로 두부체크를 그냥 한 나라의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냥 강제로 끌고 가버려요. 강제로 소련으로 끌고 가가지고. 미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때 이건 같은 소련권이다 생각하니까 만약 미국이 개입하면 서로 핵전쟁이 나겠죠. 또 다시 전쟁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두부체크를 한 5일, 6일 정도 협박을 했겠죠. 네. 그리고 56년에 이미 그 임내 너찌를 뭐 죽인 사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국가 이제 원수가 네. 공식적으로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덜덜덜 떨기도 하고 말이 제대로 못 나오고 30초간 침묵하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면 타협을 잘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전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물러나는 연금 당하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리고 없었던 일로. 네, 그리고 소련군은 89년 바로 체코에서 벨벳 혁명. 벨벳 혁명이 아주 벨벳이 부드러운 천이잖아요. 네. 그 89년에 11월달에 혁명이 나가지고 피를 안 흘리고 결국 체코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됐거든요. 그때까지 결국 계속해서 소련군은 진주하게 되는 거죠. 체코에 68년부터 이제 1989년까지. 네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 보면 너무나 짧았던 거죠. 근데 이때 바로 밀란 쿤데라도 나중에 89년 벨벳 혁명의 주역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 작가 바질라프 하베라고 같이 참여했다가 그 전에만 해도 이 책을 뭐 여러 가지 책을 내도 괜찮았거든요. 이제 참여하고 나서 탄압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책이 금수가 돼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산당원이었는데 또 출당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봄은 어디나 다 짧은가 봐.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봄은. 서울의 봄도 짧고 네. 프라하의 봄도 짧고. 그 당시에 그리고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화병으로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혁명? 그렇죠. 우리의 국가 원수를 어떻게 저놈들이 잡아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하고 연금시키고 또 이 정책을 다 옛날로 돌려버리냐. 화병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왜 보면 일제 시대 때 네. 이제 막 가혹한 그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혹한 행위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런 소련 같은 나라도 체코랑 이런 데 가서 나쁜 짓들 많이 해요? 엄청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이 하듯이 뭐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들이 약소국한테 가서 하는 짓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좀 더 그건 연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일본이 좀 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하고 또 좀 더 악랄한 탄압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기본적인 속성들이야
강대국이 진주를 하고 있으면 네. 근본적으로 그런 패권주의적 속성이라든지 뭐 그런 수탈을 하고 착취를 하는 것들은 비슷하겠습니다만. 맞아요. 네. 뭐 잔인한 나라들 많습니다. 특히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나라들이 많아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도 네. 그 아프리칸이 이 아시아 쪽인 나라들 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데. 그렇죠. 뭐 아프리카 그러니까 독일이 기본적으로 유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네. 계속 사과를 하는데 그 독일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럼요. 그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 안 하거든요. 그런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인가에서도 뭐 몇 천만 명 단위로 죽었고 뭐 콩고 뭐 이런 데도 왜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손목 다 잘리고 이런 일들이 불과 100년 안쪽에 다 있었습니다. 예. 이래서 내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내가 한 번씩 그래도 해 놓으니까 쌓아 놓잖아 나는. 근데 참 어떻든 소프트한 저항을 했지만 네. 그게 뭐 큰 이제 반향은 못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또 그렇죠. 우리가 근데 어떤 압도적인 폭력에 앞에 가지고 우리가 같이 총을 든다고 과연 되냐? 이쪽은 대포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고무총을 가지고 네. 고무줄 총을 가지고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고 네. 저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쿠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압을 받으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75년에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되고 파리가 참 20세기 작가들의 망명 도시예요. 망명 1번지예요. 파리 같은 경우는. 네. 요즘도 파리로 망명 많이 가잖아요. 중국 작가들. 아 그래요? 네, 중국 작가 같은 경우는 파리로 망명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중국계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그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동유럽 이쪽 작가들이 또 네. 프랑스에 파리 망명을 많이 하고 대표적인 게 밀란 쿤데라죠. 쿤데라 같은 경우는 75년에 이제 파리로 망명을 했고 81년에 그 프랑스에 이제 미테랑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죠. 사회주의 계열. 미테랑 대통령이. 네,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쿤데라한테. 네네. 81년 시민권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체코가 민주혁명 된 이후에 잘 안 들어가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는 이제 좀 교류를 한다.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시절을 거쳐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이데올로기, 나만이 옳다는 독선적 이데올로기 이런 걸 아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게 되고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런 어떤 젊은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사실 이분 소설에 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 단편 소설도 뭐 그 우스운 사랑들 해가지고 래퍼블 러브스 해가지고 네. 그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재밌는 게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코미디의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코미디.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고상하고 네. 뭔가 운명에 도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고 네. 뭔가 인간은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비극은. 그러니까 비극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위안도 많이 얻고 이러잖아요. 근데 희극 코미디의 세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아무것도 없어 이거잖아요. 인간 뭐 별거 있나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생리 현상이잖아요. 네. 뭐 똥, 오줌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쿤데라 소설에 보면 막 좀 웃기는 게 많아요. 보통 왜 우리 독일에 아주 유명한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마의 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건데 좀 결핵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결핵 이야기 됐습니다만 좀 고상하고 천재가 걸린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쿤데라 소설에 보면 나오는 게 뭐 이제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약이 알고 보니 설사약이 갖고 맨날 이제 죽으려고 했다 계속 화장실 가서 설사만 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어디 요양을 갔는데 병이 결핵이 아니고 뭐냐면 방광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하여튼 좀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코미디를 많이 쓰면서 사람 별거 없다는 식인 거죠. 약간 똥오줌으로 웃기는 건 좀 유치원 수준 아니야? 애들 동화에서 많이 보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그렇게 고상하고 진지한 척 하는데 별것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야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지한 게 좀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가벼운 걸로 네. 이렇게 아까
그 공산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아주 우리가 키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한 저항을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제 다루고 있다 소설에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거운 거를 좀 가벼운 걸로. 이 사람 첫 장편 소설 제목도 농담이에요, 농담. 아 밀란 쿤데라의 농담 있죠. 네네. 우리나라 작가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아마 박완서 님의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거운 걸 가벼운 걸로. 그렇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재보면 되지?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광고 풍년이에요, 여러분. 네, 바로 체중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우리의 몸무게를 정확히 재려면요, 체중을 잘 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체중은 일반 체중계가 있죠. 하지만 일반 체중계가 아닌 얘는 인바디. 체지방 재주는 거? 체지방도 재주고 내장 지방, 근육량, 뭐 신체 나이까지 해갖고 한 12가지 데이터를 재줍니다. 이거 헬스장 가서 에이, 헬스장에는 저울이 있고 이건 피트니스 클럽. 아 맞다. 네, 동네 헬스장 말고. 네, 그렇죠. 피트니스 클럽 가면 이렇게 손에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바디 측정. 그렇죠. 요거가 달려 있는 건데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게 가정용으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꽤 비싼데 네. 지금 롯데에서 아주 또 합리적 가격에 저희가 좀 가져왔으니까 혹시 인바디 체중계가 필요하신 분, 이게 또 정확하게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옵니다. 한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스마트폰 연동이 돼갖고 네, 다 관리할 수 있구나. 체중부터 앱으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딱 그래프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혹시 집에 체중계가 없으시면 당연히 이걸로 사셔야 되고, 네. 있으셔도 이 위아래 제목이 이게 위아래거든요. 위아래 체중계. 예, 위아래 체중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체중계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최저가로 또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진짜 홈쇼핑 됐어 갑자기. 위아래 체중계,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이 체중계면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책이 선정이 중요하네요. 자, 다시 무게제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가가 네. 이런 전체주의 시대를 살은 거잖아요. 20세기의 가장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체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세기인 전체주의. 왜냐하면 파시즘, 토탈리타리안. 그렇죠. 파시즘, 네. 나치즘, 그리고 스탈리니즘. 네. 이게 다 전체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전 전체주의라고 봅니다. 다른 말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견, 반대, 개인의 어떤 개성 이런 거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all for one, 하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뭐 또 one for all 해가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봉사한다지만 그건 허구인 것이고, 네.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수의 지배층의 이익에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가 제일 무서운데, 문제는 네. 전체주의가 유일 사상, 예를 들어 막시즘이다, 유일 정당 공산당이다, 아니면 이제 나치 이런 거 유일 단 하나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솎아내버리잖아요. 네. 그 독일에서는 유태인을 솎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다른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는 목소리를 다 없애고 부정하고 말살하려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시대를 통과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작가의 사명은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네.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진리를 결국은 발견하는 데 있는 거지 내가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작가는 네. 내가 발견하면 뭐 또 다른 누군가가 뭐 퍼뜨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작가는 발견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체호프 같은 경우도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안톤 체호프도 그 사람들이 19세기 말 당신도 지금 막 이 러시아의 이 그 불합리하고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이 혁명을 하는데 당신이 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작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도 스탠스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고 그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작가는 항상 회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항상 좀 의심을 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작가의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이자 소명이지. 네. 작가가 정치의 어떤 현장에 뛰어들어갔고 솔루션을 제시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거를 몸으로 겪어온 분이니까. 반대쪽에서는 또 약간 참여 문학, 뭐 참여 문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비판할 또 수 있는 작가들도 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항상 이제 역사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체주의에서 네. 사회에서의 어떤 작가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몸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이 밀란 쿤데라는 뭐 사랑 뭐 이쪽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는 모양이군요. 원래 보통 작가들이 아까 연애 소설이라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작가들이 보통 그런 아주 사랑이 굉장히 또 네.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밀란 쿤데라가 좀 셀린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호밀바 대표처럼 밀란 쿤데라 처음에 소설 저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초기에 번역된 거 보면 양력이라든지 해설이 없어요 책에 거의.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내 책에 대해서 양력은 그냥 딱 2줄 정도만 열어라. 체코에서 태어났고 뭐다. 네. 그리고 해서는 아예 넣지 마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자기에 관한 사적 정보가 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거죠. 우리 그 셀린저처럼 셀린저도 네, 아주 네. 은둔의 작가로 불려질 네, 네, 만큼 싫어했듯이 태격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작품으로만 봐라. 자꾸 나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를 맞아요. 그럼 또 해석하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망명하고 나서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소설이 사실은 그거는 68년 프라하의 봄 이전에 쓴 소설인데 네. 그 농담이 스탈린주의를 규탄한 거다. 이러니까 본인이 아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스탈린주의를 규탄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소설이다. 연애 소설이다. 네. 이렇게 좀 읽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을 씌워줘 버리면 이게 새로운 발견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을 자기 책으로 그만 읽어다오. 뭐 이렇게 주장 좀 요청하는 사람이죠. 그럼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작가군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사실 이게 다른 뭐 여러 취지를 보니까 오히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든지 농담이나 이런 소설이 사실 자전적인 요소가 좀 들어 있거든요. 네. 실제 자기가 젊은 시절에 별거 아닌 정말 사소한 뭔가를 했다가 공산당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농담이라는 소설도 참 좋은 소설인데요. 그 농담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상당히 농담. 네, 농담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 농담 본 것 같은데. 이분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아니 뭐 작품은 꾸준히 발표는 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책이 대단히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불멸이었거든요. 불멸. 네. 그게 결국 그 우리 정프로 대학 때 네. 유행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최인훈의 화두하고 최인훈 작가의 화두와 쿤데라의 화두 맞아 불멸. 화두. 아까 그 책이 하나가 화두였어요. 아 겨드랑이 끼고 다니는 거. 겨드랑이 끼고 다니는 거. 냄새 많이 배웠겠다. 화두만 펼치면 아주 그냥 향긋하게. 불멸도 이제 뭐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불멸은 읽어봤는데 역시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기억나는 개념은 불멸의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이마골로지의 시대로 간다. 그 이미지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를 합쳐가지고 이마골로지. 예, 이마골로지 뭐 했던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는 이제 바로 이마골로지의 시대다. 이런 거 하나만 기억나고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소설에 에세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기의 어떤 수상이 들어가니까.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네. 근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영화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도 그 영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생생히 뛰어오르는데 영화 요소가 우리가 쭉 영화가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지 않고 네. 우리 저번에 몽타주도 했지만 갑자기 앞에 게 뒤로 가고 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발생하잖아요. 네. 이 소설도 또 그렇거든요. 이 소설도 갑자기 주인공들이 죽었다는 게 중간에 나오다가 또 마지막 끝은 오히려 죽기 직전의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책에 여러 주인공들이 나와요. 작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걸 흔히 말하는 폴리폰이라고 하는데 다성악이라고 하죠. 여러 주인공들이 막 나가 각각의 관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처음 읽으면 좀 따라가기가 이게 뭔 소리인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아마 저희 방송으로 그냥 읽으신 분도 계시겠고 혹은 방송 듣고 마음에 들어서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책 읽기 전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할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우리가 그 영원 회귀 개념이 나오거든요. 영원 니체 회귀. 제일 첫 장면부터. 이게 뭔 말입니까? 영원 회귀가 영원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이터널 리턴. 계속해서 모든 것이 반복된다. 모든 삶이 계속 반복된다. 공술의 공수가? 아니 공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돌아온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회 어떻게 보면 윤회 비슷한 거죠. 그러네. 불교적인 그런 게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니체식으로 말하면 자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자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분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주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무한하면 이 원자가 결국은 언젠가 또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럼 또 죽으면 또 무한한 시간이면 또 만들지 않겠냐. 그러면 너의 삶은 무한히 계속된다 이거죠. 그 이터널 영원한 돌아옴. 계속 돌아온다. 계속 너는 또 이 순간도 또시 돌아올 거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또 억급의 시간이나 또 이런 순간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이죠. 물론 현대 우주 물리학으로 과학으로 보면 그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보이시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니체는 19세기에 그런 사고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거워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아니 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독재자가 있어요. 로베스피에르 얘기 나오는데 로베스피에르 사람 이제 단두대로 맨날 사람 죽였잖아요. 그 독재자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지겠죠. 내 행동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진지해지고 이게 참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작가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죠. 이거죠. 영혼회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러면 우리 삶은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이례적이라 생각하면 이 사람 여기서 그런 말을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라져버렸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막 인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사. 그렇게 그렇죠. 가벼워지죠. 네. 더 이상 구애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잘 사나 못 사나 아름답게 살든 추하게 살든 어차피 다 사라지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한 번 사는 거 그냥 악플이나 열심히 달다 살아야 되겠네. 통장 잔고나 바닥내고.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가벼워지니까 무게 없으니까 붕붕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 존재가 만약 어떻게 얼마나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아까 뭐 이제 무겁고 가벼운 건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딱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예전에 그리스 철학 할 때 배웠던 파르메니데스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히랍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배웠대. 빨리 기억해봐. 파르메니데스는 배웠지.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 뭐 그걸 기억 못하니? 아니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끄집어내 가지고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네.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대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거운 것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음의 어떤 네거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벼운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을 먼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벼워지게 되고 모든 것도 왜냐하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은 아주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내 하나하나 행동이 영원히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 대립 속에서 어떤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서양 철학뿐 아니라 네. 한 개인에게도 그건 사실 큰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야 나는 내 자식도 있고 내 부모도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나는 모범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부모 얼굴에 참 먹칠을 하고 자식의 앞길을 내가 막아서는 안 돼. 나는 항상 조심해 살아야 돼. 이렇게 살 거냐. 그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가벼운 거는 좀 더 본능, 본성에 가까운 것 같고 무거운 거는 교육이나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무거운 게 결국 우리를 짓누르겠죠. 외부의 압력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무거운 게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네. 파르메니데스도 그런 의미에서는 무거운 걸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좀 그 여성 페미니스트 참 싫어하거든요. 이 밀란 쿤데라 소설을. 네, 왜요? 그 대목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갓 밀란이군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가장 무거운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네. 어느 시대나 사랑의 서정시에서 여자는 남자의 육중한 무게를 동경하지 않는가. 여자는 남자의 육중한 무게를 동경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무거움에 깔리는 것을 동경하지 않는가. 아, 그 약간 좋아. 위에서 짓누를 때. 정민이 형? 정신 차려야죠. 전민기 씨 굉장히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프랙티컬하게 되는 거, 실제적이고 실용적이 되고. 가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붕붕 떠다니잖아요. 우리가 하잖아. 아유, 저건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냐. 그러니까 뭐 붕붕 떠가지고 이건 항상 뭐 반쯤 뭔가 허랑하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네. 과연 무겁다 가볍다를 어떻게 말할 거냐라고 이제 이 사람은 제기를 하는 거죠. 무겁다 가볍다. 근데 뭘 인생이 아니면 다죠 뭐 이런 게 사실은. 모든 게 좀 어렵네요. 이런 걸 좀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는데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가장 페이지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페이지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 그렇죠. 그게 초반에 요것만 잘 극복하시면 되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런 모든 아까 말한 남성과 여성 뭐 여러 가지 대립이 있는데 네.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런 대립 중에 가장 신비하고 애매모호한 게 뭐냐 결국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대립이다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볍다는 것은 결국 네. 뭡니까?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이라든지 인습과 이 제도로부터 역사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벼운 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자유로운 인간 살고 싶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볍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인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보면 나 그게 궁금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는 건지. 너야. 나 아니야. 너가 보는 게 이분법적이야. 그래서 난 그냥 줏대가 없는 거지.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좋은 거야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분법적인 겁니다. 아니 저는 그치만 제 신념은 확고해요. 아, 그래? 이게 이분법인 그럴 건가? 수도 있죠. 확고한 게. 확고한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여기서 이분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벼운과 무거운 것하고 키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키치라는 말만 하죠. 이게 뭐? 그 독일어로 키치하면 좀 사구려, 짝퉁, 네. 뭐 그러니까 그런 학업 뜻이에요? 좀 뭐 이런 모조, 복제 키치 이런 뭐 키치 예술 뭐 예,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키치의 핵심은 키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학업 문화가 키치가 아니라 지금 말한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고정관념, 편견 이게 바로 키치라고 해서 보거든요. 그것은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게 싸구려구나. 그게 싸구려라는 거예요. 예. 싸구려야 아주. 예. 찔린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책을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이 소설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